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 아테니아에는 한 명의 특별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에피쿠로스였으며 그는 사람들이 쾌락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에피쿠로스는 작은 정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철학을 토론하며 간단한 식사를 나누고 가끔은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곤 했다. 그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활 속에 깊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중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에피쿠로스의 제자인 테오클레스는 그 정원에서 친구들과 소소한 모임을 갖고 있었다. 테오클레스는 항상 이론은 알아도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에피쿠로스에게 이렇게 물었다. 스승님, 쾌락주의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지만 왜 저는 그날의 작은 행복들을 쫓기만 하면서도 불안한 걸까요? 에피쿠로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테오클레스, 너는 한때 나에게 새와 나무, 그리고 바람의 소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었지. 바다의 파도와 하늘의 구름 역시 그렇구나.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이 당장 미육체적인 쾌락은 아닐지라도 마음의 평온함을 가져다 주지 않았느냐? 잠시 생각에 잠긴 테오클레스는 네, 맞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평안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도 더욱 강렬한 쾌락을 찾게 되더라고요. 라고 답했다. 에피쿠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간이 길이보다 그 순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아니겠니? 우리가 순간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그것을 지속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덧없는 욕망과 강렬한 쾌락보다 조용한 마음 속에 울림과 평온함이 더 길고 깊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이해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때로는 소박한 생활 속에서 잊고 있던 소소한 것에서 참된 쾌락을 찾을 수 있단다. 그 순간들이 마치 봄날의 작은 꽃처럼 삶 속에서 피어날 때 그것들이 마음속의 정원이 되어 평안한 행복을 느끼게 해줄 것이야. 테오클레스는 에피쿠로스의 말을 들으며 대자연을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그는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일상 속의 작은 충만함과 평안을 찾아갔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 그는 진정한 행복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에피쿠로스와 나눈 그 대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곤 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에서 배운 교훈은 그의 제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갔고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아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로소 쾌락이란 단순한 감각의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평화로운 순간들을 통해 더욱 값진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하늘과 땅, 나무와 강물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전해지며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스피노자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젊은 학자가 이 숲을 찾았습니다. 그는 신과 자연이 동일하다는 범실론에 이론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숲의 중심에 도착한 학자는 그곳에 자리 잡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바람의 소리, 나무의 속삭임, 강물의 흐름이 마치 하나의 목소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숲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학자여, 스피노자가 말한 신을 찾으려면 그저 나를 느껴보세요. 나는 하늘이며 땅이며 모든 존재의 일부입니다. 학자는 깜짝 놀랐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숲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간은 종종 신을 멀리 떨어진 곳에 두려워하지만 스피노자는 신이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을 이해하는 것은 곧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숲은 계속하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범실론적 관점에서는 신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기에 너의 감정과 생각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내가 기쁜 순간, 슬픈 순간, 두려운 순간 모두가 신의 표현이지. 그러니 너는 너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학자는 숲의 가르침이 점점 더 깊이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감정과 생각은 모두 신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군요. 그렇게 본다면 나는 내가 싫어했던 부분들조차도 감사해야 할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숲은 미소 짓듯이 속삭였습니다. 맞습니다. 젊은 학자여.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신의 무한한 실체의 일부이며 그 속에는 다름 아닌 사랑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랑을 내 삶에 채워보세요. 숲에서 돌아온 학자는 범실론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신이 깃들어 있음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인간관계, 그리고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숲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자연의 소리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숲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의 방식으로 신과 자연의 일치를 경험하고 범실론적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그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뤄나갔습니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철학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메시지와 영감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멀고 먼 나라에 스노우 화이트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나무와 꽃들이 가득하여 사시사철 아름답기로 유명했고, 가장 특별한 점은 그곳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백지를 품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지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백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마을에는 로키라는 늙은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키는 항상 마을 중앙 광장에서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인 에밀리가 로키에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로키님, 우리의 백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로키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에밀리, 우리의 백지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가능성의 상징이지. 인생의 첫 페이지가 비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 쓸 수 있음을 의미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희망의 신호란다. 에밀리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로키님, 왜 어떤 사람은 백지에 멋진 이야기를 쓰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걸까요? 로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건 백지에 무엇을 쓸지 결정짓는 경험 때문이야.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듣는 모든 이야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백지에 영향을 미쳐. 어떤 이들은 별과 달의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폭풍우와 비바람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지. 로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젊은 시절 항해를 했던 경험, 바다의 폭풍우를 처음 맞이했을 때의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설명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의 백지에 커다란 파도를 그렸고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밀리는 그의 눈빛에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키님, 그렇다면 백지를 마음껏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로키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경험해보는 것이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써내려가게. 그러다 보면 백지는 나만의 멋진 작품이 될 것이야.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 앞에 놓인 백지를 상상하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의 경험을 통해 나만의 멋진 이야기를 써 내려가겠다고. 이렇듯 스노우 화이트 마을에서는 로크의 백지설이 단순히 철학적 개념 이상으로 삶의 지침서 역할을 하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백지에 다양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며 세계의 모든 것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 업라이트라는 이름의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통과 규범, 고유의 질서를 중시하는 외부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축제를 열고 동일한 방식으로 농작물을 심고 수확했으며 세대에 걸쳐 내려온 가치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이 반복되고 예측 가능하던 이 마을의 어느 날 진리 사건이라 부를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업라이트의 끝자락에 살고 있던 젊은 과학자 클레어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밖 대도시에 있는 대학교에서 과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기능이 멈춘 고대 유물 같은 낡은 창고에 자신의 실험실을 차리며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녀의 가족은 오랫동안 이곳에 뿌리를 내려왔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클레어는 빈번하게 북쪽 언덕 너머에 올라가 지층을 조사하곤 했는데 언젠가 이 마을 아래에 거대한 지하호수가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이야기를 근거로 그 존재를 밝혀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연구하고 분석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비 오는 날 무언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지하호수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얻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처음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에는 변화가 없기를 바랐고 자연히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의구심만 커갔습니다. 몇몇은 오히려 클레어를 의심했고 일부는 그녀가 마을의 평화를 깰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회의를 열어 모든 마을 주민에게 그 증거를 알리고 더 나아가 그 지하호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인물이 가뭄에 시달릴 때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며 마을의 농작물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문답에서 일부 젊은 농부와 상인들은 클레어의 말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익숙한 작물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클레어의 진리 사건은 서서히 마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녀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지하호수의 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하고 실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점차 마을의 농업 방식이 변화했고 더 다채로운 작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풍요로워진 마을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진리 사건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지 농업의 혁신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클레어의 경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고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정된 규범 속에서만 살지 않게 되었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디우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 시점 이후로 충실하게 새로운 진리 사건의 의미를 계속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제 업라이트는 하나의 작은 이야깃거리가 아닌 새로운 진리의 가능성을 품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변화의 사건 이상으로 그 변화에 응답하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진리 사건의 본질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의 진리 사건은 비록 그곳이 어디에 있든 간에 모두에게 인상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변화를 두려워 말고 그 안의 가능성을 충실하게 실현하라.